네, 그리고 잠시 강의에 앞서서 이기 부회장님이신 유루경 부회장님께서 저희 1기 김수빈 대학생에게 공부하며 바쁜 일정에도 이기 아카데미의 높은 출석률과 또 앞으로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공부할 때 보탬이 되라고 장학금 전달식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루경 부회장님께서 힘차게 응원한다고 하십니다. 앞에 보시고 사진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힘찬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네, 부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기생들 너무 아름다워요. 네, 그리고 저희 첫 번째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가짜뉴스대응 TFTV 국장님이시자 저희 민원소통 담당관이셨던 황결필 국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황규필 국장입니다. 예, 먼저 이런 자리에 저를 강사로 초대해 주신 우리 손범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인천시당에서 민원정책 담당관으로 작년 12월 26일까지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면서 중앙당에서 가짜뉴스 대응 TF가 갑자기 꾸려지면서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중앙당으로 올라갔었습니다. 사실 정치 아카데미 1기 때 제가 여기 사회를 맡아서 진행도 하고 했던 그런 인연이 있어서 이 자리는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94년도에 민주자유당 공채 3기로 들어와가지고 제가 30년 정당 단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정당, 행정부 그런 경험들을 거치면서 여러 다양한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좀 넘기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예, 저희 간단한 경력 사항이고요. 그래서 거의 정치 생활 30년 정당판에서 제가 정당, 국회, 행정부 경험을 하면서 사실 실무적으로도 많이 좋은 경험을 했고, 그리고 고대 정치외교학과, 그리고 국제정치 석사, 그리고 한양대에서 국제정치 박사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제가 현실에서 경험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강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기초단체장 선거도 예비 후보자로서 출마를 해서 그냥 공천을 안 받았습니다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선거 관련된 부분에서도 제가 아는 대로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1994년도에 정당에 들어와서 제일 이 정치판에 대해서 느꼈던 것은 사실 정치판은 복마전 아사리판이면서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변화무쌍한 곳이 정치판이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란 사실은
이 정치라는 것에 제가 정치학을 처음 배울 때 키워드가 몇 개가 있는데 영향력, 힘, 파워, 권력 이런 그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정치에 있어서의 키워드인데 그래서 이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이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의도하는 바대로 따르게 하려는 그런 행위인 정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남녀노소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라는 것은 이루어져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학적 개념에서 이 정치학자인 데이비드 이스트는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이 정치에 대한 규정을 했습니다. 사회적 가치란 우리 실생활 속에 있는 그 권력과 명예 그리고 돈과 같은 이런 사회적 가치를 말하는데 이 사회적 가치는 희소하기 때문에 이 희소한 가치를 얻으려고 하는 데 있어서 서로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이 정치라는 것은 그런 폭력행위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그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권위에 의해서 배분하는 그런 것을 정치다라고 데이비드 이스튼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정치학자인 두베르제라는 학자는 정치는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가졌다. 그래서 야누스란 로마의 신인데 대문의 신입니다. 앞과 뒤가 똑같은. 그래서 이 성과 앞 그리고 밤과 낮 그리고 죽음과 삶 이런 것과 같이 정치는 양면성을 가졌는데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갈등으로부터 통합을 추구하고 그리고 과거에서 미래를 지향하는 것이 정치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이라는 것을 추구하면서도 이걸 할 수 있는 리더를 뽑는 과정에서 항상 투쟁이라는 걸 어떤 투쟁을 거쳐서 리더를 뽑기 때문에 항상 정치에서는 통합과 투쟁과 같은 그런 양면적인 현상이 존재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동양적에서 공자께서는 그 노나라의 왕인 공자께 정치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공자께서는 올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위정자가 갖춰야 될 신념과 행동 이런 것이 올바를 때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다. 이런 뜻으로 공자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는 올바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알다시피 우리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그런 올바른 후보인지는 의문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사 5,000년의 역사를 기록한 사마천 사기에서 사마천은 주는 것이 얻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천이 중국 역사를 기록하면서 올바른 정치에 시작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먼저 이 가진 자가 줘야 되고 그걸 줌으로 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정치가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소통과 타협 서로에게 주고받으면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혼란은 사실 정치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치는 사실 정치의 전문가가 해야 정치도 잘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황우여 대표님 같은 분은 8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서당팔인데 그렇게도 당수가 8단이다. 그래서 8단 정도로 인정받는 것 같고 우리 정치사에 정치 9단이라고 인정받았던 분 3분이 있는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세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규정한 것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김영삼 대통령은 정치는 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화무쌍한 정치판에서 그 여러 동지들이 스크럼을 짜고 함께 단결해 있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정치는 세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은 3당 합당을 통해서 이 당을 새로운 당의 민주자유당에 들어가서 몇 명 안 되는 그 중에서 소수파였는데 저런 세를 잘 형성하고 정치를 해 나가면서 정권을 창출하고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김도정 전 대통령은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만큼 정치가 오늘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생물과 같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수긍이 가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생물인 정치판을 그때그때 파악하기 위해서 신문 읽기를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신문을 여러 개를 읽으면서 신문을 읽으며 돌아가는 정치판을 파악하고자 노력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종필 총재는 이분은 두 분은 대통령까지 했지만 대통령을 못하는 분이기 때문에 정치는 허업이다. 경제는 실업이라서 하면 남는 게 있지만 정치는 허업이라서 하고 나서 남는 게 없더라. 그런 말을 김종필 대표가 정치에 대해서 했고요. 그리고 우리 정치 아카데미 이게 참석하신 분들 중에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분도 계시고 할 텐데 정치가로서의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한 그 학자가 있습니다. 칼 막스와 버금가는 이 정치 사회학자였던 막스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그런 책을 간단한 소책자를 쓰는데 그 내용에 보면 정치가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질로서 열정, 권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라는 것은 강권력, 공권력을 행사하는 그 폭력적인 힘을 행사하는 유일한 합법적인 기구로서 이 정치인은 이런 힘을 다루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필요한 자질이 책임감과 균형의식 이 두 가지를 더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가는 폭력을 다루는 악마적 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책임감과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막스 베버가 이야기한 그런 정치가로서의 자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정당이란 정당은 국제정치에서는 국가가 단위지만 국내 정치에서는 정당이 하나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현대민주주의의 꽃은 정당이고 현대 정치는 정당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민주주의는 정당민주주의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당의 어원을 살펴보면 정당은 영어로 파트에서 나온 말인데 파트는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당은 전체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보다 사실 일부분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은 사실 정치의 시작은 네 편, 내 편을 가리는 데부터 정치가 시작이 된다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적이 잘 되는데 일조를 하면 안 되고 우리 편이 잘 되도록 이 힘을 모으는 게 정당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헌법에서의 정당에 대해서 보면 우리나라 헌법 구조는 헌법에 제일 처음 전문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총강, 그리고 국민의 권리 의무, 그리고 통치기구로서 국회, 정부는 대통령과 행정부, 그리고 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 그리고 선거관리 이런 순으로 헌법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당은 사실 기본권과 통치기구라는 헌법의 큰 틀에서 정당은 오히려 기본권 앞에 있는 총강의 규정이 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정당이 모든 통치기구에 있어서 기본이고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정당을 총강에 규정을 해놨고요. 그래서 헌법에는 8조 1항에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고 복수 정당을 보장한다. 2호에는 정당의 운영과 조직은 민주주의여야 된다. 그리고 3호에 국가가 정당을 보호해야 한다는 보호 의무를 헌법 8조에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과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과 야당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면 한글로 여당은 이영이 권력이라고 했을 때 권력을 쥐고 있는 쪽은 여당, 권력을 잃고 등 돌리고 있는 것은 야당. 그래서 한글이 참 이 뜻을 잘 여당과 야당을 구분해 놨고요. 그리고 한자로 해서 여당은 더불어 여자. 그래서 국민과 더불어서 통치하는 정당이 여당이고 야당은 덜야자를 써서 권력을 잃고 덜로 산으로 다니면서 힘들게 국민들과 함께 하는 당이 야당이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로서는 여당은 룰링 파티, 통치하는 정당이고 야당은 어포지션 파티라고 반대하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여당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고 하더라도 야당의 본분은 다음 자기들도 집권해야 되기 때문에 여당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것이 야당의 또 나름대로 역할이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결국 나쁘게 가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내 정당과 원외 정당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로서 체제는 미국 체제를 받아들였지만 정당의 운영과 구조는 유럽의 대중정당 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원내 정당은 미국처럼 원내대표가 중심이 되어 국회라는 의회라는 곳에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내 정당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당대표가 누가 당대표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그래서 미국은 국회의회 중심이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정당에서의 당대표는 전국위원회 의장이 당대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당대표는 공천권도 없고 그리고 선거 때만 잠시 선거 전략을 수립하고 선거를 치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대표는 사실 미국의 당대표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신에 미국의 원내 총무가 누구인지 어느 공화당 민주당의 원내 총무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미국의 그런 원내 정당의 제도와 다르게 우리 당은 사실 당대표의 선거를 해마다 치르기 때문에 당대표의 권한이 지금 아주 크고
그러므로 해서 유럽식의 당원이 중심이 되고 선거 중심인 이 원외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사실 우리 그 나라의 정당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개혁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항상 원내 정당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정당의 당대표가 대통령이 존재할 때가 있었고, 대통령이 그 당권, 대권 분리 이러면서 대통령이 당원으로 물러나고 난 뒤에도 당대표는 존재라든가 당대표의 권한이 많이 세졌죠. 그러다가 사실 옛날에는 우리 정당의 사무총장이 정치개혁이자 원내대표, 당산역, 사무총장 힘이 가장 세던 때가 있었는데, 그래도 원내 정당화를 개혁의 기치로 내걸고 원내 정당화를 이루면서 원내대표, 원내주부가 원내대표라는 이 직책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는 원내 정당화 방향으로 어느 정도는 움직임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당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당대표의 권한이 가장 막강한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원내 정당화보다는 원내 정당화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정당에 있어서, 현대 정당에 있어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세계적으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정당이 어느 정당인지 혹시 아나요? 미국과 영국 이런 데 있는데, 역사가 가장 오래된 정당은 미국의 민주당이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미국의 민주당은 1828년에 민주당이 처음 생겼고, 그리고 영국의 보수당이 1834년도에 보수당이 생겼습니다. 미국의 공화당은 1854년도에 생겼어. 그래서 미국의 역사가 250년 정도 된 걸로 아는데 1774년에 독립했으니까. 근데 이 현대적인 개념의 정당은 오히려 영국보다 미국에서 처음 정당이 생겼고, 그런 측면에서는 현대적인 정당의 개념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의 목적과 역할은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알겠지만, 정당은 정권 쟁취를 하고 그걸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정당의 역할을 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 후보자 추천입니다. 지도자 엘리트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것이 정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공천을 받고 그리고 선거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가장 첫 번째 관문이 공천인데, 이 공천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의힘도 심의 공천 원칙은 경선이 원칙이다라고 규정은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당원 50%, 일반 국민 50% 이렇게 해서 경선이 이루어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에 있어서는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지방선거의 그 당협위원장의 힘이 워낙 커서 당협위원장의 이 지방선거 같은 공천의 영향 부분에서 사실 경선을 하더라도 그 당협위원장이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경선이 많이 좌지우지되어 버리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의 힘이 어쨌든 지방선거에서는 잘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당이라는 이런 단체와 비슷한 단체를 보면 파당이라는 어떤 공익단체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정권 정치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느냐 이걸 놓고 봤을 때 정당은 정권 정치를 목표로 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정당입니다. 파당은 정권 정치는 목표로 하지만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파당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익단체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권력 정권 정치는 추구하지 않는 목표로 하지 않는 것은 또 공익단체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우리가 조선시대 때 당파라고 하면 동인, 서인, 남인, 북인 쭉 갈라지는데 이거는 당파라 정당이기보다는 파당에 가깝죠. 권력을 추구하지만 공적인 이익보다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당 내에서도 일본 같은 데는 계파 정치가 이루어지고 하는데 이런 계파 같은 것이 파당의 의미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물 좀 마시고 예, 이야기 중에 너무 제가 제 혼자 이야기해서 그런데 좀 편안하게 혹시 이야기하는 중에 좀 질문이라도 좀 궁금한 거 있고 이러면 질문이라도 하고 이러면서 좀 대화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편하게 또 질문하실 거 있으면 바로 질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원내 교섭단체라는 게 정당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국회법 33조에 보면 당직에 관계없이 20인 이상으로 의원으로 구성하는 국회 교섭단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인 이상으로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은 국회에서 활동을 할 때 정당으로 인정을 받고, 그렇지 못한 정당은 사실 정당이라는 이름은 같지만 무소속이나 다름없는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170석, 우리가 108석, 조국혁신당이 12석, 그 밑에 정의당 3석 쪽 이런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조국혁신당 이런 당은 정당으로서 국회에서 활동할 때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20석 이상을 얻는 정당이라야 실제 정당으로서 인정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DJP 연대 97년도에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DJP 연대를 통해서 집권을 했는데, 그때 자민련이 그 이후에 선거가 치러졌던 2020년도 선거에서 17석을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내 교섭단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새천년 민주당에서 3명의 의원을 꿔주는 편법을 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주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선거가 끝나고 조국혁신당이 7월달에 국회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때 이 기준을 한도를 10명의 의원으로 낮추는 국회법을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이나 우리 당에서 그것을 거부를 했죠. 그래가지고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국회 교섭단체에는 이 정책연구위원이 지원이 됩니다. 정책연구위원이 1급부터 4급 그리고 9급 행정보조위원까지 여러 명의
그 정책연구위원을 지원을 하는데 원내 교섭단체에만 지원을 하고 원내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에는 이런 국회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연구위원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활동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이 국회 교섭단체에게 우선적으로 배분을 합니다. 1년에 그 경상보조금을 한 500억을 정당에 지원하는데 그 500억의 50%를 국회 교섭단체에게 균분 배분을 하고 나머지 50%를 의석수와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이 원내교섭단체가 한 30명으로 구성이 돼도 50%를 똑같이 균등해서 나눠 가지기 때문에 교섭단체가 되면 상당한 금액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사실 2개의 국회 교섭단체만 지금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민주당과 170석과 108석 상당한 의석수 차이가 있지만 실제 우리가 받는 국고보조금이나 민주당이 받는 국고보조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210억인가 받고 민주당이 한 230억인가 큰 차이가 없는 국고보조금을 받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상임위원회라든가 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할 때 특히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든가 이럴 때 원내 교섭단체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걸 나눠버리기 때문에 여기에도 상당한 혜택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국회가 본회의가 열리고 이러면 대표연설을 하는데 대표연설도 원내 교섭단체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우리 헌법에서 복수정당제를 보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 국회법이라든가 정치자금법 이런 걸 봤을 때는 양당제를 추구한다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원내교섭단체라는 이런 제안을 둬서 20석이 넘지 않는 당에 대해서는 이런 큰 혜택을 주지 않고 무소속으로 거의 무소속이나 마찬가지의 그런 자격이 주어지니까요. 그리고 우리 당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역사를 안다는 것은 조직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고 충성심을 갖게 하는데 중요한 일입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 쟁취를 목표로 하면서 선거라는 전쟁을 치러야 하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역사를 아는 것은 애당심을 갖게 하고 충성심을 갖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정당의 역사가 위대한 이 정당은 지금 어려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역사는 사실 3당 합당 1990년도에 3당 합당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고 이 3당 합당으로 생겨난 정당이 민주자유당입니다. 그 3당 합당은 노태우 대통령의 민주주의당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통일민주당 그리고 김정필 총재의 신민주공화당 이 세 개 정당이 합쳐져 가지고 만든 정당이고요. 제가 94년도에 민주자유당 공채 3기로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논설 시험을 쳤는데 그때 제목이 3당 합당의 의미에 대해서 논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자유당이 3당 합당의 정신은 저는 생각에 관용의 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이질적인 정당 세 개가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정당으로서 그 이후에 한지붕 세가족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정당이 이때까지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이라든가 몽골 제국, 여러 제국이 있지만 그 제국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특징은 포용과 관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국을 형성했고 유지를 할 수 있다고 보는 측면에서 우리 민주자유당의 3당 합당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당으로서 그 이후에는 사실 합당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합당이 있습니다. 신설 합당이 있고요. 또 하나는 흡수 합당입니다. 그래서 이 3당이 합당한 것은 신설 합당으로서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진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3당 합당의 의미 두 가지를 저는 그때 아마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느꼈던 것 같은데, 하나는 그 전국 안정, 여소야대라는 그런 상황을 여대 야소로 일거에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혼란스러웠던 국정을 안정시켰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김영삼 대통령이 그 당시에 합당을 하면서 한 말이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서 3당 합당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김영삼 대통령이 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정당이라는 거 의미, 그렇게 제가 3당 합당의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한국당이라든가 한나라당은 97년도 11월 달에 마포민주당과 합당을 해서 생긴 정당입니다. 그 이후에 15년 동안 한나라당이 유지가 되면서 우리가 97년 김대중 대통령한테 정권을 뺏기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10년 동안 야당 생활을 하다가 2007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을 통해서 정권을 다시 찾는데 그 역할을 한 정당이 한나라당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이름을 가진 정당이 어느 정당인지 아십니까? 예, 17년을 유지했던 민주공화당, 박정희 대통령에 만들었던 민주공화당이 17년 가장 오래된 정당이고요. 그리고 이름으로서 우리 한나라당이 15년을 한나라당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래된 이름을 가졌던 정당이 한나라당이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요즘도 지역에서 내려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한나라당 이러더라고요. 그만큼 좀 귀에 오랫동안 있어서 귀에 익어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에 성공한 정당이고요. 이때 자유선진당하고 합당을 2012년 대선 직전에 합당을 함으로써 충청도 기반의 정당을 저희 당에서 합병했습니다. 그렇게 자유선진당 이후에 사실 충청도 기반의 정당이었던 당이 JP의 자민련이 있었는데 이 JP의 자민련도 김대중 대통령하고 JP 연정도 하고 이랬지만 결국 우리 당에 합당이 됐습니다. 2006년도에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그 당시에 합당을 하면서 충청도 기반의 정당인 자민련을 합당했고, 그리고 2012년에 자유선진당과 합당을 하면서 이 충청도 기반의 정당을 저희가 합당을 하면서 보수 정당으로서 이 민주자유당 기반의 정당이 저희 보수 정당에 해당되는 당들을 다 합당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 그리고 미래통합당을 거쳐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으로 정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2020년도에 처음 당 이름을 바꿔서 지금 오고 있는데 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서 저희가 내세우고 우리 당 집권에 성공을 했었고요. 근데 아쉽게도 작년 12월 3일 날 비상경 사태 이후에 탄핵 국면에서 지금 현재 대통령이 파면되고 해서 지금 우리는 여당이 아닌 여당의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야당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꼭 이겨서 선거 승리를 해서 다시 여당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한국 정당 정치사에서 보면 합당하면 승리하고 분당하면 패배한다. 이게 한국 정치사에서의 어찌 보면 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승리의 원칙으로 단일화라든가 합당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 당이 지금 그래 중앙당에 가보셨으면 당 대표실에 전직 대통령 인명이 3개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 회의를 하는 회의장에도 전직 대통령 3분의 인명이 걸려 있고요. 그 3분의 인명이 이야기를 드리면 한 분은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 한 분은 산업화를 이룬 박정희 대통령, 또 한 분은 민주화를 완성한 김영삼 대통령. 이 3분의 대통령 인명이 저희 당대표실과 최고위원 회의장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자유당이 3당 합당에 의해서 당이 이루어졌을까지 35년 동안 유지되어 온다고 보지만 우리 당의 근본 뿌리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정신을 잇는 그런 전통 보수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국민의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정당을 잘 발전시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치관계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정치관계법에 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2022년도에 차떼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들으면서 돈을 정치자금법 위반을 했던 적이 있고 그때 그러한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 당의 국회의원이었던 여러분들이 특히 지금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 그리고 여러 우리 당 의원들이 정치관계법 이 세법을 3가지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법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때 개정된 내용을 조금 중요한 걸로 이야기 좀 드리면 정당법에서는 지구당을 폐지했습니다. 그 당시에 차떼기 정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구당이 254개의 선거구에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다가 이 254개의 지구당에 옛날에는 제가 97년 됐을 때 재정국에 있으면서 지출 담당을 했었는데 그때 선거를 치른 97년 대선을 치르면서 한 달 지출이 한 1,000억씩 됐습니다. 한 서너 달 치면 몇천억 썼거든요. 그 당시에 지구당에는 사무국장, 조직부장, 여성부장, 청년부장 이렇게 4명의 부장들을 중앙당에서 임금비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청난 돈이 필요로 했고, 그러다 보니 뭐 이런 이 지구단을 유지한다는 게 워낙 돈 먹는 하나다. 그래서 지구단을 폐지하고, 그 이후에 그러면 지구단이 없다 보니까 정당법에 우리 당의 당원 당규상에 당원협의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민주당은 지역위원회라고 해서 또 그런 이름으로 지역위원장, 우리는 당협위원장이라 해서 국회의원 선거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 연설회, 합동 연설회를 폐지했습니다. 그 당시 조직선거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선거 운동이 합동 연설회, 정당 연설회에 우리당 당원들을 동원하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 당시에 사람 동원하면서 엄청난 돈이 지출되다 보니까 이것을 없앴거든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있어서의 가장 큰 원칙은 돈은 묻고 말은 푼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지금 그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죄로 지금 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파기 환송을 당했는데, 선거법의 가장 큰 두 가지 틀은 돈하고 말인데, 만약에 지금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을 합법화시키면 하나가 무너져 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허위사실을 단죄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그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과한 그런 허위사실을 말해도 이거를 법적으로 징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았나, 그런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치자금법에 있어서는 정당 후원에 금지하는 지정기탁금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찰때기 정당 이런 걸 할 수밖에 없은 그 상태에서는 사실 기업인들이 대통령 선거만 되면 정당의 대통령 후보에 줄되려고 돈을 엄청나게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경유착이라는 그런 큰 폐단이 생겼고, 기업인들이 기업에 집중해야 될 때 정치에 줄대고 이런 나쁜 해석을 없애자고 그 당시에 이 법인이나 단체들은 정치자금을 못 내게 아예 그렇게 규정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옛날에 비해서 정경유착 부분에서는 거의 기업하는 사람들은 정치는 정치고 기업은 기업이다라는 의식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거에 나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선거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선거법은 우리나라 선거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괄적 금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거법에 그 선거 활동으로 선거 운동으로 할 수 있다라고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명시를. 근데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데 할 수 없는 것을 하면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선거운동에서 이기고도 당선 무효가 돼서 선거에서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선거법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제일 신경 써서 처음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은 인지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건데, 사람들이 보통 투표행위를 할 때
들어본 사람한테 이 소리까지 들어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해도 선거 투표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알리고 홍보를 하는데 평상시에 좀 노력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선거 보면은 언제나 가능한 선거 운동으로 4가지가 지금 제가 이거 이야기하는데 좀 집중하다 보니까 이걸 넘기질 않았네요. 그래서 사전 선거운동 금지라는 게 선거법에 있습니다. 사전 선거운동 금지에 예전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선거운동을 사전에 했다가는 법에 걸려서 미국 당으로서 징계를 받았는데 얼마 전부터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돈은 묻고 말은 푼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평상시에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밴드, 블로그라든가 카카오 스토리 이런 거에서 선거운동 내가 출마한다, 지지해달라 이런 걸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문자 발송을 통해서 자기를 알리고 하는 것은 또 항시 가능한데 대신에 이 문자 발송은 일방 통행이기 때문에 자동 정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문자를 보내는 것은 후보나 예비 후보자만 할 수 있고 수동적으로 20개씩 끊어서 보낸다. 수동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평상시에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념일이라든가 명절 때 자동 정보통신으로 대량으로 보내는 그런 의례적인 활동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 만약 선거 출마를 생각하고 있으면 평상시에도 선거운동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지역 유권자들의 전화번호를 모으는 겁니다. 지역 유권자들에게 자기 이름을 알리고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는 저런 문자를 보내고 하려면 전화번호 모으는 게 제일 시작이고 필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유권자들의 전화번호를 최대한 많이 모아서 자기를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평상시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옥내라든가 옥외에서도 지금처럼 제가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이크만 안 들고 이야기할 때는 얼마든지 저희가 언제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어느 지역구에서 저희가 선거를 나가려고 하니까 나를 지지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이 마이크를 잡지 않은 상태 말로는 얼마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것도 얼마 전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전화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언제든지 이 전화 수신하고 통화를 통해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참고해서 만약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신다고 하면 열심히 준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로마의 정치인이 툴리우스 키케로라는 로마의 정치인이 선거에서 이기는 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로마 시대에. 거기에 나오는 첫 번째가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기를 지지하도록 그렇게 만들라. 저는 가족이지 않겠습니까? 가족부터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선거운동을 준비하라. 그런 이야기 등등 여러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잘 적어놨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작년 여기 정치 아카데미 1기 때 신우용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을 하셨던 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책을 하나 보내오셨더라고요. 자기가 선거와 관련된 책을 적었으니까 보시라고 하면서 보내왔는데 그 책 제목이 정치 시민을 위한 선거법 강의라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선거를 준비하신다고 하면 그런 책도 한번 읽어보고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정당별 의석수 현황은 저 참고로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민주당이 170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 무소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300석인데요. 이 국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 힘은 의석수에 의해서 대표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석을 많이 가진 정당이 힘 있는 정당이고 이 힘 있는 정당이 국회를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지만 국회에서의 여당은 다수당입니다. 다수당에서 국회의장을 가져가는 게 전통이고 국회의장이 국회 사무총장도 임명하고 이러면서 국회를 장악해서 나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권력과 그리고 정부, 행정부 권력은 다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을 배출하고도 국회 의석수가 180밖에 안 돼가지고 나머지 야당은 192석이지 않습니까? 그 192석이 똘똘 뭉쳐서 그 국회를 장악해서 하는 바람에 우리 당이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으로서 행동하지 못하고 끌려다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석수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150석인 경우 과반수인데요. 이 150석에 의해서 일반 국회 법안의 의결 정족수입니다. 과반수 넘으면 일반 상임위에서라든가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는 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180석을 넘기면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패스트 트랙이라고 있습니다. 이 패스트 트랙은 5분의 3 이상이 넘으면 패스트 트랙에 올리면 180일인가 지나면 법안이 본회의까지 올라가고 본회의에서 표결이 돼가지고 의결이 되는 그런 의석수고요. 그리고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석이 의미하는 바는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를 할 수 있는데 200석이 넘으면 헌법 개정안 발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200석이 또 넘는 것은 법률안이 정부에 넘어갔을 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부권 행사를 했을 때 국회에서 재의결하는 게 3분의 1 이상 200석이 넘어야 재의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작년 우리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가 그나마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 우리에게 108석을 줬기 때문에 그나마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재의결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의석이라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해서 함부로 법률을 만들고 이래 통과시키려 해도 이때까지 그걸로서 막아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쭉 해왔고요. 이제 결론을 한 줄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당의 당인으로서 이 정당이 선거를 치르는 그런 전쟁을 치르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동지의식을 가져야 되고 이 동지의식을 가지고
선당무사의 정신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이 당을 이끌어 가야 된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이야기 드리고 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질문을 좀 짧게 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김문수 후보하고 이제 사무총장의 프로그램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 지금 사실 우리 당의 후보로 전당대회를 통해 3차례 경선을 통해서 김문수 후보가 선출이 된 상황인데 사실 당의 당원 당규에는 대통령 후보가 당무의 우선권을 가진다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순간 비대위원장은 뒤로 물러나고요. 모든 결정기구는 대통령 후보의 의견에 따라서 이 당이 운영돼 가야 되는 게 우리 당의 당원 당규의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또 정상적인 대선을 치르는 상황이 아닌 데서 또 우리 한덕수 총리께서 또 출마를 하겠다고 그만두고 나오셔가지고 저래 또 단일화 이슈가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정치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권력 투쟁입니다. 이 권력 투쟁을 통해서 살아나오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낙마하게 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걸 잘 이해하시고 잘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당인으로서 선당무사의 마음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우리 당의 후보를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꼭 당선시키자 이런 마음으로 이번 대선을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KBS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5분 정도 휴식 갖고요. 네, 2교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